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금융안전보고서를 연 2회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금융안전보고서는 2016년 12월 보고서입니다. 이번 금융안전보고서는 기존의 보고서 체계를 일부 개편해서 금융 시스템의 부문별 상황을 취약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또 금융기관, 외환부문 등의 보건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서술했습니다. 한편 금융안정 현안 분석에서는 동전과 같이 중장기적 시기에서의 시스템 리스크 축적 여부, 새롭게 부각되는 리스크 요인 등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금융안전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누중에 따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외환부문의 보건력이 양호하다는 점 등에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시장금리 상승 움직임, 기업 업황 부진 지속 가능성 등에 비추어 향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융 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보면 신용시장에서는 민간 부문 전체의 레버리지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가계와 기업의 신용 증가세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계 부문은 신용 증가세가 확대되고 부채 비율도 매우 높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취약 가계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 부문은 신용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저금리 저유가, 경영 합리화 노력 등으로 재무 건전성은 개선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은 부실 채권의 매각, 상각 노력 등으로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고 수익성이 다소 회복되었으며 비은행 금융기관도 자산 건전성이 완만한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보건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모두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 자기자본 비율 등이 상승했고 대외 지급 능력 측면에서는 순대외 채권과 외환 보유액의 증가 기조가 이어지고 단기 외채 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끝으로 현안 분석에서는 세 가지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먼저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우리나라의 금융 사이클의 경기 순응성 약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또한 은행의 상호거래 연계 구조를 바탕으로 횡단면 측면의 부실 전염 및 집중도 리스크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기업 신용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도 살펴보았습니다. 금융안전보고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부터는 신호순 금융안전국장이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안전국장입니다. 나눠드린 설명회 자료 1쪽입니다. 금융안전 개관 이 부분은 허 부총재보 말씀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쪽에 금융안정 상황입니다. 먼저 신용시장입니다. 민간신용, 명목 GDP 비율 및 갭 등으로 살펴본 민간 부분의 레버리지 수준은 높지 않지만 2016년 들어서도 가계신용이 큰 폭 증가하면서 가계신용, 명목 GDP 플러스 갭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용 레버리지입니다. 민간신용, 명목 GDP 비율은 가계신용 급증의 영향으로 2015년 말 194.4%에서 금년 3, 4분기 말에는 197.8%로 상승하였습니다. 민간신용, 명목 GDP 비율이 장기 추세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동비율의 갭은 금년 2, 4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3, 4분기 들어 가계신용의 큰 폭 증가로 인해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가계신용입니다. 가계신용이 큰 폭 증가하면서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졌으나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금리 상승 압력 등으로 취약 가계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기업 신용은 업황부진 지속,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신용 경계감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저금리 저유가, 경영 합리화 노력 등에 힘입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업황부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기업 신용 증가세가 더욱 둔화될 경우 기업의 경영 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시장입니다. 먼저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일정 범위에서 등락하였으나 대내 여건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시현했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미금리 인상 이슈 등으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회사채 시장에서의 신용차별화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주택시장은 가격 및 거래량이 2016년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정되었으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양호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거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시장별 내용은 생략하고 7조 금융기관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고 수익성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기업의 업황부진 지속, 시장금리 상승세 등이 차주의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자산 규모가 확대되고 자산 건전성도 대체로 개선되었으나 일부 업권에서는 수익률 추구 현상이 강화되면서 위험자산 운용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관련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은행입니다. 일반은행은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하락하였으며 총자산 이익률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2016년 들어 총자산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한 가운데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하락하였으며 총자산 수익률은 대부분 업권에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간 자산부채 상호 연계 규모는 2016년 3, 4분기 말 현재 45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다소 확대되었으나 금융권 총자산 대비 연계 규모의 비중은 전년 말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 유출입 상황입니다.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예년 수준의 변동성을 시현한 가운데 최근 대내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지속, 상당한 규모의 외환 보유액, 높은 국가 신인도 등 우리 경제의 양호한 기초 여건이 향후 증권 자금이 급격한 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는 선진국의 의량 채권 및 주식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0조 보건력 부문입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의 보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기관 보건력입니다. 대내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일반은행의 보건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내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보건력도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업권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고 있어 향후 보건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외 지급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순대외 채권 및 외환 보유액이 증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단기 외채 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 지급 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됩니다. 금융시장 인프라입니다.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은 결제 리스크가 줄어드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핀테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급결제 수단이 더욱 복잡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금융안정 현안 분석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금융 및 실물 사이클 변화와 시사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 및 실물 사이클에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 사이클의 주기와 진폭이 모두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실물 사이클의 경우 주기는 위기 이전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저성장 장기화 과정에서 진폭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실물 간 동조 관계가 약화되었습니다. 위기 이전에는 실물 사이클의 국면이 상승 또는 하강하면 금융 사이클도 상승 또는 하강하는 동조화 경향이 강했으나 위기 이후에는 양 사이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자주 관측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가계 및 기업 신용, 은행 및 비은행 신용 등 민간 신용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다른 변동 패턴을 보이면서 상호 간 동조 관계가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 실물 사이클 변화는 실물 및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응한 중앙은행, 정부의 통화 금융 정책, 은행권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렇듯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 경기 둔화에 대응한 중앙은행 정부의 확장적 정책은 금융의 경기 수능성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몇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가계 기업 신용 사이클이 상호 괴리되는 가운데 최근 가계 신용 사이클이 확장 국면에 위치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권에 대한 바젤3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동규제 적용 대상이 아닌 비은행권 신용이 확대될 경우 향후 실물 경기 확장 국면에서 금융의 경기 수용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최근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으로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이 둔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시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업황부진 장기화에 따른 기업 금융의 주요 특징입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기업의 매출액 증가세는 2013년에는 정체 상태에 진입하였으며 15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업황부진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기업 금융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 것입니다. 첫째, 민간 신용 중 기업 신용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업황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자금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도 위험 회피 성향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업 및 취약업종의 기업 신용이 감소세가 현저합니다. 대기업 신용의 경우 업황부진기에 대기업은 신용의 수요 공급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비해 감소세가 보다 현저히 나타났습니다. 취약업종의 경우 조선해운, 석유화학, 철강건설 등 취약업종 업황부진이 심화된 2015년 이후 신용 감소세가 비취약업종에 비해 보다 뚜렷이 나타난 게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중소기업 신용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업황부진 정도가 대기업에 비해 덜한 데다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대책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기업 신용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 비중이 상승하고 신용등급 간 차별화도 심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업은 업황부진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산 매각, 사업 재편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한 구조 조정으로 부채를 축소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시사점입니다. 금융기관이 담보 위주 대출 관해, 회사채 시장에서의 신용차별화 심화 등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담보력이 부족한 신생기업 및 기술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취약업종 여신이 뚜렷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장 원리에 의한 기업구 조정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업의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은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개선시키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글로벌 수요 부진 등을 반영한 설비 투자 축소 등 보수적 경영 행태의 지속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수익성 및 재무 건전성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은행 시스템의 상호 연계성 분석입니다. 국내 금융 시스템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 부분의 시스템 리스크 발생 및 확산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횡단면 차원의 개별은행 단위 상호거래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본문으로 대체하고 이 부분에서 좀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시스템의 상호 연계 구조 분석은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및 확산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 발전 등으로 거래 상품 구조가 복잡해지고 거래 주체도 다변화됨에 따라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 구조가 파악이 중요한데요. 근데 상호 연계성이 복잡해지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복잡한 상호 연계 구조는 충격의 크기에 따라 금융 시스템 미치는 효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내 가능한 대내 충격의 경우 은행 간 상호 연계 구조가 복잡할수록 리스크가 분산되어서 외부 충격 시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보급력이 증대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심각한 충격의 경우 복잡한 상호 연계 구조가 오히려 리스크의 전파 및 확산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해석에 유의할 점이 있다면 개별 은행의 횡단면 리스크는 상대적인 리스크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위험 수준 또는 임계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조선비즈 조기동 기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끝부분에 있는 참고자료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는 시스템 리스크가 늘어난다는 결론 이야기인데 이게 대출 포트폴리오의 어떤 동질화가 진행된 결과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이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가령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면서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융실물 사이클의 변화 이야기인데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벤치마크를 어떻게 잡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대출 포트폴리오의 동질화는 은행 부분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위주로 취급된 점이 있고요. 은행 시스템 내에서는 조 기자님께서 말씀한 포트폴리오 동질화가 일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은행 같은 경우도 상호금융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같은 가계대출이라도 이제 비주택 담보대출이 중심으로 늘어났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대출 포트폴리오 동질화 이거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금융 실물 사이클에서 금융은 저희가 이제 BIS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신용 총량으로 봅니다. 자금 순환표 상의 신용 총량으로 보고요. 실물 사이클의 실물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주로 이제 GDP 총량을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이터 통신의 김주현 기자입니다. 참고 자료 중에서 다중 채무자이면서 또는 저신용 등 이런 취약 차주에 대한 카테고리를 한 6.4%로 추정하셨는데 혹시 이거의 추이도 혹시 알 수 있을까? 이게 늘어나고 있었던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금리 변동, 특히 금리 상승에 민감한 취약 차주를 저희가 차주 특성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차주 특성별로 변동금리 비중을 분석을 한 결과 기본적으로 다중채무자들 전반적으로 좀 변동금리 대출 이용 비중이 높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이거나 아니면 저신용인 차주들이 변동금리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런 차주들이 결국은 금리 상승 시에 이자 상환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취약 차주로 정의를 하고 이번 보고서에 분석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취약 차주는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분석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이 관점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과거 뭐 현재 지금으로서는 과거 통계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첨언드리면은 그 이번에 분석한 게 처음이지만 좀 그 분석의 질이나 어떤 시계열 확보를 계속 그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 특수은행에 대한 이제 부실 전염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댐랭크가 2013년 말 이제 0.06에서 이제 올해 6월 말 0.09로 증가하면서 이제 이게 0.03 증가한 거니까 은행 이제 전체 자본 대비 이제 3%의 추가 손실이 일어난 것으로 아마 분석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 특수은행 이제 지표를 나눌 때 5개 은행, 산은수은, 농협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5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좀 보고 싶은 게 이제 산은과 수은 조금만 이제 중점 혹시 더서 보면은 이 댐랭크의 이제 비중이 얼마나 좀 올라가는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기 개별은행 데이터를 이렇게 특별히 명시 안 하고 이렇게 그 블라인드로 처리한 거는 그 개별은행에 대한 그 정보가 그 뭐 시장에서 그 자체로 좀 그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서 개별은행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드릴 수 없고요. 그 전반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뭐 일부 특수은행의 뭐 대출 및 채권 거래 비중이 증가하였던가, 또는 일부 특수은행과 지방은행 간 상호거래 비중이 커지면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라든가 이런 정도로 이해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별은행 정보는 저희가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상훈 기자입니다. 그 뒤에 있는 금융 및 실물 사이클 국제 비교라는 자료 보면 그 금융과 실물 사이클 간의 동조성이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이게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또 어떤 의미인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대응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통화 재정 정책 차원에서의 정책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는 그 글로벌 차원에서 그 경기 실물과 금융 간의 동조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보인 거는 그런 그 국제 공조 노력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다른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좀 그 동조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은 저희 나라 특수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그 가계 대출이 그 다른 선진국보다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것이 다른 선진국보다 그 금융과 실물 간 동조성이 좀 더 크게 떨어진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중앙일보의 조현숙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자영업자 대출 이번에 464조 5천억 원인데 작년 조사에서는 519조 5천억 원으로 최고치 찍었다가 이번에 좀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 이게 자영업 폐업이 뭐 늘어선지 아니면 뭐 상환이 이루어진 것서 건전화된 건지 좀 이유가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통계 기준이 좀 바뀐 건지. 예.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규모는 그 일반 그 금융기관 대출 통계를 가지고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계부채 한국은행 가계부채 DB를 통해서 자영업자를 그 식별하고 있는데, 먼저 차주 중에 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를 자영업자로 일단 식별을 하고, 그 자영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그걸 집계해서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친 그걸 자영업자 대출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그 519조 정도를 추정됐었는데 올해는 464조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자영업자를 식별하던 그 커버리지가 좀 달라졌습니다.
올해 그 커버리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 DB에 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그 자영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을 합계로 해서 자영업자 대출을 뽑았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 사업자 대출, 그 자영업자 식별 기준을 그 사업자 대출 보유 차주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추정될 만한 몇 가지 그 특성을 발라냈습니다. 가령 사업자금 용도로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 또는 직전 5년간 사업자 대출을 가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 지금은 없지만 이 사람들 폐업을 했거나 그럴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자영업자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는 현재 리스 거래가 있는 차주들도 자영업자로 식별했는데 사실상 개인도 리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개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작년에 그 자영업자로 식별했던 몇 가지 기준 중에 불확실하거나 향후 통계 확보가 어렵거나 또는 시계열 확보가 어려운 부분들은 빼고 향후에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클리어한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자 대출 보유 차주를 식별을 좀 명확히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약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그걸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기준이 그럼 바뀌었을 뿐이지 늘어나는 추세는 계속된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준으로 작년 6월 말 숫자를 추정해 본 게 한 393조인가요? 예,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늘어났는데 한 1년 3개월 사이에 한 65조 정도가 한 70조 가까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네, 연합뉴스 TV 김동욱 기자입니다. 그 맨 뒤에 참고 자료 보면 스트레스 테스트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 때는 보니까는 위험 가구 비율이 얼마인지 이렇게 산정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은행의 BIS 비율을 위주로 하셨는데 지난번 스트레스 테스트 분석과는 좀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미국 금리 200bp 오르고 집 가격이 10% 내리는 복합 충격 때 위험 가구 비율은 어느 정도로 추산했는지 그 데이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난해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이용 가구 또는 한계 가구의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6년 3월 가계금융복지 그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번 그 가구 기준으로 이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는 저희가 상반기 보고서에 수록을 하고요. 대신에 금년 그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27배 참고 박스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리가 올랐을 때 취약한 차주가 얼마인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수록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동안에 이제 수년간 그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한계 가구 또는 이제 그 부실 이용 가구를 추정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의 그 자산 또는 소득, 특히 자산에 대한 정보가 사실 현재는 가금복 서베이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가금복이 발표가 되면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표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이번의 경우는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일부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금리 상승 위험에 취약한 가구가 어떤 가구인지를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인데요. 그 최근 금융 및 실물 사이클 변화 시사점에 보면 금융과 실물 주택 가격 사이클이 모두 상승 국면에 위치하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후에는 예외 없이 금융위기가 발생한 특징을 보였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금융 실물 사이클에서 이 금융은 가계 신용하고 기업 신용으로 나누는데 현재 상황은 전체 가계 기업 합한 민간 신용 전체의 사이클 측면에서는 크게 어떤 추세선이나 어떤 갭 측면에서 크게 괴리되어 있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문별로 들어가면은 가계 신용이 급증하면서 기업 신용 둔화세하고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민간 신용 전체만 보는 거 가지고는 정확하지 않고 또 부문별 신용 증가율 그 레버리지 변화를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증가율 속도 또는 어떤 주택 시장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정도를 파악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